야, 내가 무서운 이야기 해줄까? 이 이야기를 하기로 한 시점에서 당신들에게는 모든 것을 보여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키코 씨가 있는 장소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다. 스님을 따라 한참을 걸었다. 본당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연결된 복도 같은 곳을 건너 별채 같은 곳으로 안내되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신음과 몇 사람이 경을 외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 목소리와 함께 소리가 들렸다. 별채 문 앞에 서자 그 소리는 곧 거기서 울리고 있었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하고 나는 속으로 움찔했다. 그리고 스님이 별채의 문을 열자 거기에는 여주인 한 명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스님들이 있었다. 우리는 모두 말을 할 수 없었다. 여주인은 거기에 있었다고 할까? 어쩐지 펄쩍펄쩍 뛰고 있었다. 새우처럼 누운 상태에서 다다미 위에서 몸을 반쯤 움츠린 채 뛰고 있었다. 나는 인간의 그런 움직임을 처음 보았다. 그리고 이따금 괴로운 듯이 신음을 낸다. 나는 무서워서 여주인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솔직히 전날 밤과는 다른, 하지만 그와 동등한 공포를 느꼈다. 어언이 벙벙해진 우리에게 스님이 말했다. 이 상태가 오늘 아침부터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자 A가 견딜 수 없어서 여기 있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소리를 듣는 것조차 힘들었다. 바로 어제 아침에 본 여주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우린 스님에게 물었다. 귀신 퇴치는 성공한 게 아닌가? 확실히 당신들을 부모라고 생각하고 씌워온 것은 퇴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당신들이 있고 여기에 탯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자 갑자기 B가 말했다. 그렇구나. 내가 본 건 하나가 아니었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눈치챘다. B는 그때 2층 계단에서 여러 개의 그림자를 봤다고 하지 않았나? 하나가 아닌가요? 스님은 놀란 듯이 되물었고 B가 그렇다고 대답하는 것을 보고 다시 조금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갑자기 뭔가를 떠올린 듯한 얼굴로 우리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토리의 집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 방을 한 발짝도 나가지 마십시오. 나중에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멍하니 있는 우리들을 두고 스님은 그대로 여주인이 있는 별채 쪽으로 달려갔다. 우리들은 갑자기 뒤처져서 한동안 말없이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러자 별채 쪽에서 여러 스님이 커다란 천으로 싼 물건을 옮기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천의 내용물이 꿈틀꿈틀 움직이며 이따금 경련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였다. 그 안에 있는 것은 여주인이라고 모두가 생각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문득 서로 얼굴을 마주보자 순간 겁이 나서 우리는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거기서부터는 설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평범했다. 집에 가서 잠시 있으니 다른 스님이 와서 여기서 하룻밤 지내라고 했다. 그리고 그 스님은 우리 방에 남아 미묘한 분위기 속에서 4명이 아침을 맞이했다는 것이다. 다음날 아침 일찍 잠에서 깨어나 우리들이 한가롭게 멍하니 있는데 스님이 왔다. 우리들은 스님 앞에 나란히 서서 이야기를 들었다. 스님은 우리들의 군마는 완전히 끝났다고 말했다. 어제 말했듯이 우리에게 붙어온 것은 한 마리였고 그것은 퇴화를 이루어 소멸한 것을 확인했다고.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다. 그러나 스님은 이렇게 말을 이었다. 여주인을 구하지 못했다고. 울 것 같은지 화가 나는지 뭐라 형용할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그렇게 말했다. 죽었냐고 물었더니 그렇지 않다고 했다. 나는 그 말에서 여주인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떠올렸다. 조심스럽게 그 말을 듣자 스님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을 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여주인의 지금 상태는 마귀를 쫓는다든가 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좀 더 다른 것에 기인한 거라고.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지만 여주인이 행한 의식은 이 지방에 전해지는 아이를 불러오는 의식과 비슷해서 어긋난 것 같았다. 어디선가 이 의식의 존재와 방법을 알게 된 여주인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 이를 실행하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탯줄은 자기 손안에 있었던 셈이다.
이제부터 스님의 억측이지만 여주인은 이것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완성계에 연결한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었다. 자신의 신념 아래, 그리고 거기서 얻은 결과는 본래의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당에는 여러 가지 물건이 있었고 거기에 아들이 있었는지는 모른다고 한다. 스님이 그러셨다. 이 의식의 결말은 매우 잔혹한 것일 수밖에 없다고. 그것을 잘 알면서도 어머니들은 때때로 그 금단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는다. 자식을 잃는 슬픔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밖에 없지만 마음에 구멍이 뚫린 어머니가 거기에 의지해버리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삐는 여주인의 앞날을 집요하게 듣고 있었지만 스님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우겨서 우리는 완전히 안개에 휩싸인 상태였다. 우리가 스님과 얘기를 마치자 방에 남편이 들어왔다. 나는 솔직히 흠칫 놀랐다. 얼굴이 흑빛이 되어 수척해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와서 울면서 사과했다. 너무 울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전부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우리들은 남편의 그 모습을 보고 아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우리에게 미안한 짓을 했다고 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주인이 초래한 결과를 생각하고 우는 것인지 어느 쪽이었을까? 이제 와서는 모르겠다. 그 우리는 몇 번이나 스님에게 확인했다. 그 이후로 우리 몸에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건지. 그러자 스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괜찮다고 말했다. 그 후 스님께서 택시를 불러주셔서 우린 돌아가게 되었다. 일단 어제 아침에 나를 집까지 데려다준 아저씨가 몇 가지 동승해주기로 했는데 이 아저씨가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이라 그동안의 일들 때문에 침울한 우리 분위기를 전혀 읽지 않고 혼자 떠들어댔다. 그건 그렇고 아이가 부모를 잡아먹다니 거미 같은 이야기야. 아저씨는 그렇게 말했다. 우리들은 속이 메스꺼워져서 입을 다물었지만 아저씨는 혼자 떠들어댔다. 너희들 여기서 들은 의식은 시험하지 마라. 자기 책임이다. 그렇게 말하고 웃는다. 우리들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다. 스님은 우리에게 진실을 감추고 말해줬다. 의식의 방법은 그 결과와 함께 이 마을에 전해지고 있다. 이 아저씨가 아는데 스님이 모를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니 이만한 체험을 하게 해놓고 결국 중요한 부분은 숨기고 말했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스님을 믿었던 만큼 왠지 분노와도 비슷한 감정이 쏟아났다. 택시가 역에 도착하자 아저씨가 돈을 내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거절했다. 빨리 이곳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일념이었다. 스님이 괜찮다고 한 한마디도 모두 거짓말로 생각되기 시작했다. 그래도 우리들은 그 절로 돌아갈 용기가 없어서 돌아가는 전철을 그저 말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집에 돌아온 후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 뭐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여기에 쓰고 있는 거지만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을 거야. 셋이 이야기하면 반드시 한 번은 그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된 사건이었다. 그리고 B는 그 이후로 거미를 보는 것이 아무래도 안 된다고 한다. 나는 지금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약간의 어둠이 싫어질 정도였다. 인간은 목구멍을 지나면 뜨거움을 잃는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닐지도 모르겠다. 뒷이야기지만 그 얘기를 나머지 친구 2명에게 얘기했다. 둘 다 우리 셋의 모습을 보고 일단 믿어주긴 했지만 근데 그 다음에 호기심 반으로 여관에 전화를 걸어봤다고 한다. 그랬더니 전화를 받은 건 평범한 아줌마였던 것 같다. 친구들은 우리한테 여주인인지 확인하라는데 나는 그 뒤를 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다만 뒤에서 까마귀가 이상하게 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